자,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기호 및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말정산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연말정산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원천인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원천인수는 뭐냐면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제 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은 1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떼요? 원천세를 뗍니다. 그래서 만약 원천세를 1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 입장에서는 총 지급한 급여 100만 원을 통으로 경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천세 10만 원 떴으니까 실수령액은 9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징수한 원천세를 갖다가 떡 써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게 원천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신고 납부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난달에 신고했던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를 할 때 총 3개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두 번째가 지급하는 총 금액, 그 다음에 총 거기에 따른 원천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급하는 인원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신고입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이 돈을 받아간, 급여를 받아간 임직원한테 과세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 법인이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누구한테라는 말이 빠졌어요. 맞죠? 빠졌기 때문에 이걸 언제 신고하느냐? 다시 익년 다음 연도 2월 달에 지급명세서 신고를 할 때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는 것 갖다가 총 정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년 2월 달에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지급받는 인원별 귀속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2단계까지 갔으면은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1년 동안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세청한테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노출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이제 급여를 받을 때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된다. 이때 정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분명히 소득이 노출되는 거는 다음 연도 2월 달이죠. 지급명세서 신고할 때 노출이 되는데 임직원은 전년도에 미리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원천세를 띈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걸 띄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매달 국세청한테 들어간 세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2월 달에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연마정산을 하게 되면 개별 임직원에 대한 산출세가 확정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정된 산출세액과 그 다음에 미리 징수한 원천세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너무 많이 원천세를 띄었으면은 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마정산할 때 확정된 세액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미 징수한 걸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사전 준비 절차가 있는데, 먼저 업무 일정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1월 중순이 뭐냐면, 홈택스 서버가 열리기 전까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정세법 해설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이게 12월 달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유형을 갖다 선택을 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합니다.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한 게 뭐냐면, 종료를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전산으로 신고할 것인지, 홈택스냐, 아니면은 회사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냐 해서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최신 계정세법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2월 달에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익년 1월 달, 다음 연도 2월 달에는 뭐냐면 회사가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통은 이게 이제 안내문을 이제 배포하는 건데, 보통은 이게 12월 중순부터,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늦으면은 1월 초까지 해서 이제 안내문을 보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는 연말정산 관련 내부자료를 정리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명세서. 를 갖다가 이제 확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지만은 그 전에 미리 직원들한테 1년 동안에 얼마를 지급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총 몇 명한테 총 지급액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 갖다 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합니다. 이게 뭐냐면 홈택스 서버가 열리고 나서 보통은 빠르면은 1월 말까지, 그 다음에 늦으면은 2월 중순까지 홈택스에서 이제 아니면은 홈택스에 없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관별로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그거를 수집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수집이 됐으면은 회사에 제출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액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인수 영수증 발급한다. 이게 2월 말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인수 이행상의 신고서를 갖다가 언제까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은 연말정산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먼저 연말정산 업무 일정 중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인데,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연말정산 처리 일정입니다. 그래서 처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전 페이지에서 보신 처리 일정을 보고서 우리가 이때쯤 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 안내 환급 일정도 여기 일정이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개정 내용인데, 보통 세법 개정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자기 소득공제 또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 감면에 필요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좀 그 가닥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홈택스 또는 개별 기관별로 수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그 다음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을 갖다가 숙지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근로자가 준비하는 서류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두 번째가 소득공제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액공제 관련 서류. 얘네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갖다가 작성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액공제 관련 서류가 홈택스에서 뜰 수 있으면 거기서 띄면 돼요. 근데 만약 없으면은 개별 기관 또는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앞에 3개 있죠? 앞에 3개는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느냐? 전 근무지 근로소득 영수증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재취직했으면은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가 1년 동안에 섞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래 연말정산 누가 하느냐? 12월 31일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그때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 근로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을 제출해야지 이제 그 12월 말일 현재 그 소속되는 회사에서 합산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현 근무지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 이제 연말정산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3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냐면 동시에 2군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된 근무지가 정해지면은 종된 근무지죠. 종근무지 근로소득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그 다음에 근무지 변동신고서, 이게 뭐냐면 주된 근무지가 어디며 종된 근무지가 어디다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신고해야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했을 때 과세관 측에서는 OK 사인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인수 의무자 준비 서류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있으면은 외국인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서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 및 증명서류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구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인수부 얘를 갖다가 먼저 이제 만들어 놔야 이거 가지고 연말정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고, 그 다음에 중도퇴직자 같은 경우 원래는 퇴직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달에 다음 달 말에까지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된 근무지 원천인수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별 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제출이 나오는데 먼저 월별 납부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반기 납부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의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이제 신고하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기별 납부라고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만약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환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눠가지고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래서 연말정산분이랑 그 다음에 다음 연도 1월, 2월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다음 연도 3월부터 6월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 10일까지 이제 그 환급 시작하면 되고 원천 이행사항 신고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환급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분하고 다음 연도 1, 2월분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점 일괄납부 승인자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본점 일괄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고 연말정산은 지점별로 실시하되 환급세액은 본점에서 일괄 신청한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본점 지점이 이제 그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을 할 때 만약에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지점으로 실시하되 환급세액은 본점에서 일괄 신청한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세액을 확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액이 없으면 없다고 확정시켜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세액이 없어도 이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당과 환급이 있습니다. 자, 충당과 환급은 뭐냐면 연말정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거 환급받는 경우인데 자, 법인이 만약에 1년 동안에 법인 원천징수무자인데 직원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는데 1년 동안 국세청한테 이제 납부한 게 이게 만약에 일정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 직원한테 1년간 원천징수한 게 총 5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다음 연도 2월 달에 지급명세서를 확정을 시키면서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만들어 보니까 연말정산 결과 해당 근로자한테 확정세액이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은 원래는 400만 원만 납부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미리 원천징수를 500만 원 했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얼마 발생해요? 100만 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환급받는 방식은 뭐냐면 원래 국세청이 직원한테 줘야 되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법인이 환급세액을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100만 원을 환급한다. 보통은 법인이 100만 원을 환급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그 원천징수 다음 달에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뜰 때 그때 안 띄고 그냥 줘요. 쉽게 말하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미리 뜰 때 그걸 안 띄고 주는 거죠. 그러면서 분납을 한다. 그런데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현금으로 국세청한테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그대로 싸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 그러면 또 뭐가 생기느냐? 이거는 뭐냐면 환급세액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와 별도로 법인이 직전월에 직전월에 소득을 지급했으면은 다시 다음 달에 원천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환급받는 달에 지난달에 그 지급했던 원천세를 갖다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받는 달에는 납부하는 세액과 환급세액이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 법인이 납부해야 되는 원천세가 2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주느니 차라리 그냥 100만 원 까고 200만 원 돼서 100만 원 까고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원천세가 50만 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까고서도 다시 환급받을 게 50만 원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에는 즉시 환급받던지 아니면은 다음 달에 원천징수 납부 세액 중에서 이제 다음 달에 깔 수도 있습니다. 이게 2월 후 상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천징수 세액 간의 충당과 환급이죠. 충당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이거.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충당을 하고 나서 까고 나서 100만 원만 납부하는 게 충당. 환급은 뭐냐면 파란색 밑에 파란색이죠. 이거 뭐냐면 까고 나서도 남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준단 말이야. 돌려줄 때 그 달에 즉시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다음 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이게 황금.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마정산에서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는 이 연마정산의 의미, 이제 사전 절차, 사전 준비 절차 및 연마정산에 대한 절차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연마정산에서 이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